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7살 여성입니다. 저는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있어요. 불륜의 홍수 속에서 돈을 벌어들입니다. 비록 남편이 폐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 혼자 살지만요. 남의 집 든든한 울타리 10개 안 부러운 제 새끼들, 장정아 아들 셋이 있습니다. 새끼들 모두 어찌나 제 남편 닮아 덩치가 좋은지 아름드리 새 그루가 저를 감싸고 있는 것 같아 늘 든든해요. 과장님은 안 드셔도 배부르시겠어요. 아드님들 3분 같이 있는 사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부럽네요.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비리기니 같은 남편하고 살자니 저는 제가 유도를 배워야 할 판이거든요. 그나저나 여러분, 정말 세상에는 왜 이렇게 불륜 남녀들이 많은 걸까요? 먹고 살자니 그 더러운 꼬라지 할 수 없이 봐야지만요. 그 더러운 꼬라지 하나하나 쫓아다니려니 정말 구역질이 올라와 주겠습니다. 그걸 왜 쫓아다니냐고요? 제가 보험 실적 올리는 방법이 그거거든요. 실적 높은 제가 지금 축자고 거절하고 있는 상이 있어요. 서울 땡땡구 지원단 땡땡지점 잠보험의 영업부문 현상에 추천받았는데 그 좋은 상을 계속 사양을 하고 있는 이유는 스스로 돌아봤을 때 제 양심에 걸려서예요. 보험일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저의 고객들이 당신들 개개인의 극히 개인적인 정보를 보험 설계사인 저에게 주는 것 자체가 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과장님, 우리 신랑이 문제인지 제가 문제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말이죠. 어쨌든 제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어쨌든 아이를 셋이나 출산해서 아무래도 타격이 없어지니까 그거 산부인과 해주는 그 수술 말이에요. 그거 많이들 하죠? 어때요? 이런 대화까지 합니다. 제가 실적 올리는 방법이 달라지기 전에는 저도 고객들께서 믿을 수 있는 설계사였죠. 고객께서 가지고 계신 고민이나 금전 같은 걸 제게 공개하실 정도로 아주 믿음직한 저 스스로도 자부하는 모범적 루트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심장이 안 좋아졌어요. 그것 때문에 애가 닳고 속이 다 다르면서 저는 야비한 방법을 쓰게 된 겁니다. 이것도 보험 설계 일하시는 분이 제 방법 보고 따라 하실까봐 겁이 나는데요. 절대 따라 하지 마세요. 꼬리가 길면 잡히고 이거 채무 걸리면 대로 주고 말로 받습니다. 대구 카톨릭대학교 법학과를 나와 법에 빠삭한 우리 지점 점장님은 역시나 보험왕이신데 제 방법을 들으시면 당장 사표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17년 사셨고 미국에서 보험 설계 일을 하시다가 최근에 수억대의 기본 연봉에 스카우트되어 오셨거든요. 여기에 인센티브가 붙는 분이죠. 이수민 점장님은 정말 점장 자격이 있으시거든요. 저희들 교육하실 때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계약은 한 건 한 건에 바늘을 꽂는 심정으로 어렵게 이뤄야 돼요. 그래야 그 계약이 진실하고 소중해지거든요. 한 번 만난 고객하고는 절대로 계약하지 마세요. 3번, 4번까지 만나서 많이 두고 나눈 후에 계약을 성사시키도록 하세요. 서로에게 실이 되는 게 바로 그런 계약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침수된 채를 잠수함으로 불러도 될 만큼 아주 폭 강물이나 바닷물에 장마통에 침수되었던 차를 말이에요. 불량한 양심처럼 그런 적 없었다고 팔아먹으면요. 그게 언제라도 들키게 되어 있는 게 물건이잖아요. 그런데 보험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방법을 쓰려면 얼마든지 악질적인 방법과 거짓말이 가능한 게 이 세계예요. 저 둘째 아들이 진정 문제로 첫 입원을 하고 진정에서 칠순 중반이신 친정엄마가 와서 병원에 붙어 계셨죠. 둘째 입원하고 제가 한 일은 불과 일주일 전에 강서구 목동 땡땡 호텔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제 오래된 고객에게 카톡을 보내는 일이었어요. 그녀가 내 연남과 호텔 안에서 나오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게 행운이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그 고객이 저를 불러 가장 큰 보험 2건을 동시에 들어주고 난 후 저는 제 고객들 중 6을 먼저 공략했습니다. 구입을 쉬시는 분들로 가장 큰 테두리로 잡았고 그 안에서 산부인과 검진을 자주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가정주부신데 유독 차량 문제로 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먼저 쫓아다녔습니다. 10명 중 5명은 내연남이 있더군요. 그리고 난 후 2분이 즐기고 계신 호텔 밖에서 나오길 기다려서 바로 현장을 동영상을 찍죠. 그렇게 찍힌 분들은 보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2-3개는 바로 들어주십니다. 이 짓을 하려면 체력이 좋아야 해서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하고 난 후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헬스를 다녀요. 불륜녀들이 10명 중 5명이라니 놀라실 테지만요.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간통죄가 폐지된 후 불륜국가라고 봐도 무방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실적 방법의 효율을 올리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고객 중에 탐정이라는 분들하고 식사도 자주 하고 음식 배달 장사하시는 고객들하고 식사를 자주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거든요. 중국집 하는 분 이야기가 짜장면을 배달받아 가보잖아요. 10명 중 1-2명은 거의 수국만 입고 문을 열어준답니다. 그래서 기옷이 들여다보면 다른 1명은 침대에서 거의 발가벗은 상태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 게 90%라네요. 그건 불륜이라는 이야기죠.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어요. 짜장면을 시켜놓고 그 사이에 남편하고 흥신소가 덮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달을 갔잖아요. 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물론 흥신소 사람들은 행인이어 가로랄 뿐이죠. 이게 끼어들면 안 되니까요. 안에 상간남이 도망가요. 이런 막 큰 소리를 치면서요. 그럼 못 가게 잡아서 호텔 안에 집어넣어요. 남편이 상간남에게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다시는 안 만난다고요. 이게 우스운 것 같죠. 100이면 100명 다 쓴다고 모텔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이 긴급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벗어나야 하니까. 그 우습게 보이는 각서를 쓴다는 거예요. 다시 안 만날 테니 우리 회사에만 우리 와이프에게만 알리지 말아달라고요. 손해배상도 해달라면 해달라겠다고 하는 거죠. 물론 부부가 호텔에 나와 그럴 수 있죠. 분위기 바꾸기 위해서요. 그러나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이 발가벗은 상태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는 그걸 봐줄 배우자가 몇이나 될까요? 집에서는 그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제 고객들은 주로 여성들이라서 여성들 바람 피는 걸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여자들의 바람이 무서운 게요. 여자들은 감정으로 바람이 먼저 나기 때문에 바람 나는 순간 그 가정은 끝났다고 보는 게 맞더라고요. 다른 남자가 좋아진 순간 남편하고는 못 산다는 거예요. 자식이요? 남자들은 대체로 자식이 있으면 가정 못 버립니다. 여자요? 바람 세게 나면 자식이고 뭐고 없이 가더라고요. 또 여자들은 티가 안 나요. 아주 지능적이죠. 남편들이 보기에요. 추엽이네. 화장이 좀 진해졌네. 옷이 얇았네. 회식하나?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거든요. 설마 내 아내가 애들 엄마가 바람이 이런 상상을 아예 못한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남편이 조금만 이상해도 우선 의심하고 보는 거하고 완전 딴판이라는 거죠. 남자들은 폰 공개 안 하거나 카톡으로만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여자들은 SNS를 주로 이용하니까 더 복잡하고요. 구독자 여러분, 제가 아는 가장 충격적인 여자 바람 이야기 적어볼게요. 이분도 저한텐 보험 7개를 들게 된 분인데요. 물론 그 상간남도 5개 들었습니다. 이 두 불륜 커플은 바로 이웃인 거예요. 아기들 유치원 학부모 모임에서 주로 부딪히고요. 그럼 아기들 유치원에서 만났냐? 아니에요. 이 둘은 아가씨 중학때 연인이었어요. 부모 반대로 헤어진 거죠. 각자 결혼을 했고 이제 이웃이 된 거예요. 여자는 남편에게 상대 부부를 소개시켜주면서 여보, 우리 호연이 친구인 기은이 엄마 아빠야.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기로 했어. 이러고 아주 당당하게 카톡을 합니다. 주로 아기 이야기겠죠.
고양이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병원에서는 뭐라고 해요? 걱정할 일 없겠어요. 단순 비염이래요. 여성의 아들인 호영이가 이 불륜 남아이인 거죠. 언제 쪄갈기냐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이어온 관계니까 그 사람 아이를 남편 아이로 숙이고 셀 수 있었던 거예요. 가까이서 두고 시시각각 사랑하는 그 사람 아이를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살고 싶고 하나하나 상황 알려줘가면서 살고 싶어서 이웃으로 이사를 온 겁니다. 이 불륜관계를 제가 알아내서 이러한 사실을 입 다물고 있는 조건으로 이 사람들이 한 달에 3명은 친구 소개시켜줍니다. 100% 계약할 친구를요. 아마 제가 부업을 그만두지 않는 한 계속 되겠죠. 제 자랑 같겠지만 저 보세요. 장정화 아들 셋 혼자 과부로 키우면서도 깔끔하게 수절하면서 아들 셋 잘 먹여 키우는 거 하나에만 관심 가지고 살잖아요. 라고 현재형으로 말할 수 없는 일이 제게도 생겼으니 어쩌면 좋을까요? 그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 이 사연을 적게 되었어요. 다시 좁지만 보험 설계 일을 하면서는요. 계약 성사를 시키기 위해 정말 불굴 못 불굴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아들 셋, 이 아이들 잘 키워야겠다는 그 의지 하나로 버팁니다. 특히 남편의 꼭대임은 막둥이는 귀여워 주겠어요. 마지막으로 저 예쁜 이를 세상에 떨궈 놓고 남편은 재롱도 제대로 못 즐기고 갔네요. 저거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이 풍지인 세상을 견디며 살까 보냐 싶습니다. 월급이 많이 들어온 달은 아이들 좋아하는 갈비를 사거든요. 갈비를 잔뜩 사서 갈비탕을 끓이죠. 내쓰기 입에 맛있는 거 들어가는 거 보는 즐거움들이야 구독자님들 모두 아시죠? 에어컨 없이 선풍기 세대 돌리며 갈비탕을 2그릇씩 비운 아들놈들. 아이 정말 맛있겠네죠 엄마. 맨날 갈비탕만 먹었으면 좋겠다. 행복이 별거냐.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샤워 한바탕 하고 선풍기 바람 쐬며 딱 10시간 자면 그게 행복이지. 아들, 네 머릿속에는 이렇게 갈비탕 2그릇 달게 먹었으니 얼른 책 펴고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드는 거지. 그래서 그냥처럼 서울대 같은 데도 들어가서 엄마 기쁘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드는 거지. 엄마 건강이 제일이야. 엄마는 그럼 내가 수혁이처럼 공부 때문에 새벽에 독서실에서 나오다가 오토바이에 치여서 이 더운데 발에 기부스하고 있으면 속이 시원하겠어. 수혁이를 보대 삼아 나는 공부를 적당히 할 거야. 뭐든 적당한 데 좋아해. 냉청스럽기가 아주 든그렁이죠. 그나들은 누굴 닮았는지 공부를 잘해요. 아마도 아빠 없는 집에 자기가 기둥이 되어야겠다는 기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둥이 되려면 출세해야죠. 출세하려면 공부 잘해야 한다. 뭐 그런 거 아닐게요. 지 아빠 엄마가 못 배워서 공장에서 일한 거라는 큰아들이거든요. 저는 17살 때부터 가리봉동에 있는 오디오 만드는 공장에서 고급 오디오 제품 조립을 했어요. 남편과는 그 공장에서 만났고요. 남편은 원래 재단을 했었는데 기관지 그러니까 배가 너무 안 좋아져서 이곳으로 이직을 했다더군요. 저희 친정은 부산에서 부모님이 자기 타이어 공장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빚보증을 잘못 서셨다가 그나마 공장도 날리고 빚쟁이들에게 쫓겨 도망치듯 함양상고로 들어가셨습니다. 고1이던 저와 엄마를 데리고요. 저는 공부를 잘했어요. 늘 학급에서 5등 안에 들었으니까요. 그러나 인문계 고등학교도 그걸로 그쳐야 했습니다. 부모가 돼서 자식 앞길 더 주지는 못해 망정. 멀쩡히 공부 잘하는 새끼 앞길을 막아놓고 이제 어쩔 거예요. 옛말에 보증서는 자식은 두지도 말라는 말이 있어요. 비보증서는 아버지도 내들 이제 어쩔 거냐고. 대입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뀌어 처음 수능을 본 게 저희 언니 고3 때 일인데요. 언니는 그래도 전문대라도 갔거든요. 저는 대학 가고 싶었지만 고졸로 그쳐야 했습니다. 공부 못한 게 아직도 한으로 남아요. 함양으로 들어간 후 고1 여름에 인문계 다닐 때 담임이셨던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대학의 방법을 알려주시더군요. 정야,
꿈을 꾸는 사람은 초라하지 않는다는 말 들어봤냐? 종이 공부 열심히 했던 거 선생님이 기억하니까 해주는 말이야. 너는 건강한 나이니까 저녁에 얼마든지 공부할 체력도 있을 테고 공부해서 대학 가자. 선생님, 저 공장 가기 싫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공순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공장은 창피한 게 아니야. 선생님도 공장에서 야간 고등학교 다니다가 대학 갔거든. 이렇게 저를 다독이시면서 당시 돈으로 차비를 20만 원 지어주셨어요. 전화번호와 주소와 함께요. 구로동에 있는 공장에 취직을 하면 야간 고등학교를 보내주고 대학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삐삐도 뭐도 없던 때여서 오직 전화번호 하나 들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1992년 1월의 일이에요. 제 나이 17살이었고요. 인문계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짝은 소니에서 나오는 워크맨 귀에다가 꽂고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을 들었거든요. 서울로 올라오기 전 토요일에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송별회를 했는데요. 롯데리아 가보니 먼저 와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공장에서 부품 조립을 해야만 했죠. 남대문에서 3만 원에 산 테이프 플레이어로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을 들으면서요. 일하면서 제일 힘든 건요. 발이 아파서 세수도 제대로 못하겠는 거였어요.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저의 청춘을 옥죄던 컨베이어 소리는 아직도 제 악몽 속에 종종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는 그렇게 악몽같이 안 느껴지고 오히려 그립다는 겁니다. 구독자님들께서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아마도 나이 때문이겠죠. 공장에서 천장에 매달린 기계를 끌어내려 부품 조립하느라 팔이 도저히 움직여지지 않던 그날은 실록이 무르익어서 굴뚝에서 매운 연기가 나는 구로동 공장지대마저도 화냈죠. 우리 작업방은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날 식사 메뉴가 새로워서 제 마음은 설레었습니다. 사실 시금치 된장국에 밥보다는 햄버거, 피자가 좋을 나이거든요. 토요일이기도 해서 젊은 우리들 입맛 맞춰 햄버거와 콜라 감자튀김이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케찹에 찍어 먹어야 할 감자튀김이잖아요. 그런데 노란색 케첩이 나온 거예요. 먹으니까 맛이 틀렸고 묘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겨자 소스라는 거더라고요. 미국인은 햄버거에도 이 겨자를 넣어 먹는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준 사람은 제 맞은편에서 햄버거를 미국 사람이 먹는 것 같이 세련된 모습으로 먹는 청년 오빠였어요. 제가 노란 소스를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옆에 동료에게 이거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되게 기분 나쁜 색이잖아. 딤스는 또 왜 이렇게 매워? 케찹에 찍어 먹는 것보다 서너 배는 맛이 있어요. 한번 먹어봐요. 그리고 남은 소스 반을 덜어서 햄버거 수페이지에도 발라서 먹어봐요. 생긴 것도 기티 나는 사람이었는데 이 공장 사장 아들이라더군요. 베티가 무슨 소리지? 저는 그때 그게 무슨 소리인 줄 몰랐지만 되게 멋있는 말 같았고 고상하게 들렸어요. 미국 영화에서 퀘이지라는 느낌도 나는 것 같고요. 되게 노란 소스 먹는 방법을 알려준 그 사람은 외과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주말을 이용해서 아버지 공장에 봉사활동 왔다는 겁니다. 사장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안 좋은 직공들에게 실습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봤자 입으로 말로 이러이러한 병원에 가봐라 정도지만요. 17살 소녀 눈에 이 외과 대학생은 눈부셨습니다. 낙엽 굴러가는 것만 봐도 울고 우는 아이에 오죽했겠나요. 같이 어울려서 점심도 먹고 가끔은 일 끝나고 순대볶음 먹으러 신림동에도 가는 친구들 중에 훗날에 결혼한 제 남편도 있었습니다. 제게 호감을 표시하는 이 사람도 저와 같은 처지였어요. 22세 이제야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철제를 밟는다고 하더라고요. 주제에 제 처지는 생각 안 하고 물론 눈에도 안 찼죠. 낮에는 공장에 저녁에는 야간 고등학교, 죽어라 공부해서 삼류대학이지만 대학을 합격해놓고 저는 또 한 번 좌절을 겪어야 했어요. 정리야, 어쨌든 집은 팔았으니까 그렇게 걱정은 하지 말고
그럼 엄마는 지금 어디 있어요? 이모 집에 있어. 이모부가 당장에서 월세방 알아보고는 있는데 어떻게 되겠지? 아버지가 사업 그렇게 되시고 술만 차시다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신 거예요. 전문대 1년 다니다가 그만둔 언니가 벌어서 보내준 돈. 제가 벌어서 보내드린 돈으로 술만 차신 거죠. 합의금 벌어주느라 한 명쯤 달리고요. 아이고, 이 이야기는 하기도 싫으네요. 무슨 지질이 공상 반복되는 레퍼토리 같고요. 사장님 사모님은 요리 연구 가셨어요. 가끔 공장 식당 메뉴 정해주시느라 오시고는 했는데 그때 저를 눈여겨보신 거예요. 눈망울도 돌망돌만하고 몸도 재바르고 배이고 명랑해서 좋다고요. 집에 와서 살림해주고 내 요리 심부름 좀 하고 그러기만 하면 돼. 사장님하고 오빠는 아침 빼고 다 밖에서 먹다시피 하니까 밥하는 건 힘들지 않을 거야. 내가 지금 빠릿빠릿한 추수가 급해서 그래. 공장 그만두고 집에 와서 살림도 해주고 당신 개인 비서 하지 않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입주 도우미인 거죠. 그때 상황이 저는 공장 벌이보다 더 벌어야 했습니다. 집에다가 많이 보내드려야 했으니까요. 입주 도우미로 들어갈 때 제 마음속에 사장님 아들이 없었을까요? 아마 사장님 아들이란 존재가 없었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한들 그 집에 안 들어갔을 거예요. 식물한 직업이 아마도 1980년대를 지나면서 없어졌을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 부잣집에는 식모가 하나씩 있었거든요. 우린 뇌리 속에 식물한 직업이 죽게 박혀있지 않으니까요. 지금 같은 나이 앞뒤 사정 따질 줄 아는 머릿속이라면야 그런 연종을 품은 남자 앞에 식모로 서지는 않았겠지만요. 그때도 물론 그런 생각머리가 없던 거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매일 볼 수 있다는 달콤함이 저를 그 집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집은 서울 평창동에 있는 멋진 주택이었는데요. 들어가고 보니 이미 청원사 겸 비사분 한 분 계시더군요. 사모님의 먼 친척 아저씨셨대요. 사장님하고 사모님은 인품이 좋으셨는데 한마디로 천품인 분들을 만난 저는 행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부리는 사람으로가 아닌 친척 조카같이 대해주셨거든요. 4시 30분까지 저녁 반찬 준비해 놓는 걸 끝으로 저의 일은 끝나고 서대문구 춘정로에 있는 재수학원가에 보내주셨으니까요. 어쨌든지 간에 대학은 나와야 사람 대접받는 게 우리나라니까 대학은 가고 봐야 돼. 대학을 가야 대학 나온 신앙만 나지. 대학 못 가고 뒤떨어지면 꼭 그런 신앙만 나서 평생 고생한다고. 방송통신대학도 괜찮다고 들었어. 4년제로 편입되니까 말이야. 학원비는 물론 교재비 다 대주셨고요. 월급은 꼬박꼬박 모조리 고향집에 다 보낼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다못해 빵 좋아하는 저를 위해서 식구들이 돌아가시면서 꼭 누구 한 분이라도 기가에 대이지 않고 빵을 사다가 방에 넣어주시는 것도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 뻔순이는 뻔순이가 아니라 빵순이라고 불러야 해 엄마. 우리 공부빵 3개를 앉은 자리에서 이 콩알 집어먹는 것처럼 먹잖아요. 밥도 많이 안 먹는 애가 뭔 일이래? 제가 하도 따따붙다 거칠거 없이 떠드니까 댁에서 제 별명은 뻔순이였거든요. 그렇게 간식까지도 제 돈 일절 안 쓰게 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하나였습니다. 진심으로 해드리는 거요. 그분들의 집안일을 제 집내처럼 봐드리는 거고 친조카 같은 마음으로 대해드리는 거라고 일찍 철든 마음이 제 자신에게 시켰습니다. 사모님 친정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사모님이 식음을 전폐하셨거든요. 할 수 있나요? 제 성격대로 따다보다로 나갔죠. 선생님, 그만하세요. 지금 뭐 어리광 부리시는 것도 아니고. 91시면 장수하셨지 뭘 그래요? 국에 안 드시고 뭐라고 미숫가루만 드신 지 지금 일주일 넘으셨어요. 자요. 얼른 수저 드세요. 선생님이 이러시니까 사장님도 많이 드시고 싶으신데 선생님 눈치 보시느라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이게 뭐냐고요. 사모님은 웃음이 나오는 걸 억지로 참으시더라고요. 알람폼 제대로 잡고 누우셨는데 웃기다고 웃는 건 좀 그렇잖아요. 네, 저 다였습니다.
우리 고향에요. 사고로 죽은 자식 묻고 와서도 부모들 다 밥 드시대요. 그게 사람이란 동물이에요. 선생님은 자식 앞세운 것도 아니신데 왜 이렇게 기세요? 된장 조금 풀어서 근대죽 끓였어요. 드실만 하실 거예요. 그만 속썩이고 한 수저 드세요. 이거사, 네가 나보다 더 어른이라서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야? 뭐, 사람이란 동물이 어쩌고? 이거, 검은 독에 있는 그 된장 풀었니? 구수하게 잘 쏘아졌다. 저는 사모님 댁에서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딸같이 조카같이 오빠를 좋아했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인 것도 일찍 철든 마음에 알아졌어요. 뭐 어때요? 백작을 사랑하는 한여카 주사처럼 혼자서 짝사랑하는 거야 누가 버릴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마음이 죄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자로서 자존심은 있는지라 제가 좋아하는 마음을 알아차릴까봐 무서워서 오빠한테도 친구들이 친오빠에게 하듯이 일부러 내외 없이 했던 건지도 몰라요. 재영 오빠, 넌 링구랑 빤수대 놓으라고요. 왜 안 넣나요? 그거 어디다가 바꾸게 놓고 그러면 더 냄새나요. 장화출이잖아요. 나 오빠 양말 벗어놓은 것도 정리해서 세탁기에 넣으려면 구약해서 미치겠는데 수고까지 그러란 말이에요? 아니, 새벽부터 저녁까지 학교 도서관에 박혀 있으면서도 장학금 못하는 거 보면 난 이해를 못하겠더라. 나 그렇게 공부하라 그러면 난 장학금 내가 다 긁어먹겠네. 그런 돌대가리 머리로 의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따다보다 떠들어 새끼면 사장님 사모님 오빠 모두 좋아하시고 유쾌해하셨죠. 워낙에 뭐랄까 고상한 사람들이라고 해야 하나요? 세 분 다 말씀도 조용조용한 톤으로 하시고 음식도 술이 내서 먹는 법이 없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물속 같은 고요한 집에 명랑 쾌활한 제가 들어갔으니 집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기사 아저씨가 다 말할 정도였어요. 오빠가 같은 일과 대학생이랑 연애를 하는 걸 알게 된 때는 그 다음에 붐이었는데요. 누가 심장을 핥히는 것 같은 아픔이야 어쩌겠나요. 참아야죠. 애초에 제 짝이 안 드는 사람인걸요. 그 언니, 지난번에 친구들이랑 다 같이 와서 밥 먹을 때 제가 봤거든요. 밥을 새 부위처럼 먹던데. 선생님, 그 언니 며느리 들이면 안 돼요. 선생님 손자나 제대로 낳겠어요? 여자는 푹스럽게 먹는 여자가 최고예요. 오빠는 너무 말라서 푹스러운 여자 만나야 돼요. 오빠하고 오빠 A는 같은 학교 친구들이랑 다 같이 와서 정원에서 술 마시고 울고 떠드는 상큼 발랄한 연애를 하더라고요. 좋은 언니 같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요. 둘이 헤어졌나 보더라고요. 한날은 배를 눌러서 문을 열어줘도 안 들어오길래 인터폰을 닫고 대문으로 나가봤는데요. 오빠가 술이 떡이 돼서 대문 기둥을 붙들고 울고 있더라고요. 헤어진 거죠? 좋았냐고요? 좋을 것도 싫을 것도 없었습니다.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제게 올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 여자가 좋아서 저렇게 술이 떡이 되게 마시는 사람을 혼자서 좋아하는 건 비참하니까요. 문제는 이 오빠가 여자친구랑 헤어지더니 뭔가 마음 편에 있던 단정함이 사라졌는지 좀 사람이 막 나가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밤에도 외박하는 일이 잦았고 술도 많이 마시고요. 하루는 사장님 사모님 모두 2박 3일로 사장님 본가분들과 제주도로 골프를 가셨더랬어요. 오빠는 집에서 이미 맥주를 서너 캔 마신 상태였는데 바람을 좀 쐬고 오겠다고 창고에서 차를 빼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따라갔죠. 안 따라 나와도 돼. 집에 있어. 나 북악 스카이웨이 좀 불다가 올 테니까. 아니에요. 따라갈래요. 나도 바람 쐬고 싶어요. 나하고 같이 있어봤자 내가 너무 기분이 너무 우울하고 그래서 너 힘들어. 그냥 집에 있어. 그래도 따라갔습니다. 맥주를 벌써 4캔이나 마셨으니까요. 말없이 운전하는 오빠 옆에 앉아서 눈치만 슬금슬금 보다가 물었습니다. 오빠, 아직도 그 언니 좋아해요? 왜 맨날 우울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본 거라고. 그러면서 말 시키지 말라고. 말 시킬 거면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짜증을 내서. 알았어요. 나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뭐 좋아서 말 시키는 줄 아나? 말할 사람 없으니까 떠드는 거지. 라고 하니까 빵 터지면서 한참을 웃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인적 없는 길로 들어서서 차를 멈추고 제게 욕심을 내더군요. 운전석에서 보조석으로 넘어와서 말입니다. 순간 저는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에 절대 거부했습니다. 제가 거부하고 온 힘을 다해서 철저히 밀어내니까 오빠는 술 먹은 정신에 더 오기가 생기는지 어떻게든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날 결국 저의 거부가 이기고 오빠는 다음날 저의 얼굴을 똑바로 못 보더군요. 어색한 사이가 유지되다가 얼마 후 오빠는 미국 의대로 편입되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저의 청춘의 잔이 내린 겁니다. 저는 재수해서 본 대학을 떨어졌어요. 대학 떨어진 겨울 어느 날 눈이 푸짐하게 내리는데 중정로 학원가 앞에 찾아온 공장 친구들과 남편이 다시 조우했습니다. 그날 눈 푸짐하게 내리는 거 포장마차 속에서 바라보면서 진로 소주 꽤나 마셨네요. 그리고 남편과 사귀고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사장님과 사모님도 아들 가 계신 곳에 가고 싶으신지 한국 생활 정리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시고요. 떠나시기 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신랑하고 둘이 장만한 12평 원룸이던 저희 신혼집에 19평 빌라 전세로 옮겨주셨어요. 하늘 같은 은인이죠. 내가 너를 딸같이 여겼는데 이렇게 헤어지는구나. 너 대학 보내서 공부시키고 싶었다는 것만 알아도 편지하고 전화는 계속하자.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경제적으로 늘 허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양가가 다 가난했기 때문에 둘이 벌어서 기초부터 다져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비역회사 수명공으로 저는 집에서 가내 수공업으로 부업 같은 걸 하기도 하고 시장 반찬 가게 동네 식당들 나가서 김치도 담가주고 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비록 이번 달에 200만원 벌어 다음 달에 15만원 빚도 갚아가며 가난했지만 아들 셋 있는 거에 희망을 걸고 살았습니다. 저는 유난히 자궁이 튼튼하면서 완벽하다고 아이들 낳을 때마다 산부인과 의사가 말하더군요. 두둥이 셋째를 낳고 미역국을 대게 먹는데 지혜우신 나이 60 넘은 여성 선생님이 미역국을 이렇게 잘 자셔서 그런가? 어쩌면 그렇게 건강해요? 여자로 말이에요. 내가 부러워 죽겠어 그냥. 누가 보면 20살 아가씨라고 해도 되겠어. 자궁이 생긴 것부터 예뻐. 아주 그냥 좌우대칭이 완벽하잖아. 남편도 저를 많이 예뻐해주고 좋아해준 게 물론 아들들만 내리 낳아줘서라기보다는 그냥 건강한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집 여자들처럼 웽웽대는 거 안 하고 유난스러운 거 없이 잘 먹으니까요. 임신기간 거치는 것부터 매번 쑥 별탈 없이 순산하니까요.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부모님 같이 사는데 와이프가 입도 심하게 하면 그것도 민망한 일이라고 하더라고. 막둥이 가졌을 때 솔직히 좀더 생각을 안 한 거는 아니에요. 그때 한참 남편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은 15살 때부터 주로 번지 마시는 공장에서 많이 일했고 또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배가 늘 안 좋았는데요. 아침에 깰 때 하던 기침 소리가 유난히 깊고 가랑가랑거리는 게 귀에 거슬리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병은 찾아온 거였습니다. 막둥이 생겼을 때 아침에 자고 하더군요. 아마도 자기 병에 대한 어느 정도 짐작이 있었던 거겠죠. 제가 우겨서 낳았어요. 뱃속에 자리 잡은 생명을 그렇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당신, 우리만 자자고 세상에 나오자고 뱃속에 생긴 아이를 안 보고 싶어? 얘 손톱 반만 해도 벌써 생명이라고. 그럼 무서운 짓을 하자는 거야? 결국 낳았어요. 아들만 셋이라며 시어머니는 소리내서 웃으시고 소리내어 우셨어요. 당신 아들 운명을 지금 해서겠죠? 자기를 붕어빵 기계로 찍은 것 같은 막둥이가 투덜도 되기 전에 남편은 세상을 버렸습니다. 눈도 못 감고 떠났어요. 마지막 순간에 막둥이 얼굴만 들여다보면서 그 정지 상태에서 떠났어요. 도대체 저거 남겨두고 돈에 밟혀서 어떻게 떠났을까요? 울었냐고요? 물론 울었죠. 그러나 저는 아들 셋을 키워야 하는 엄마였어요.
워낙에 씩씩한 사람이라 이제는 이 가정을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친구 따라 시작한 일이 보험 설계였어요. 워낙에 밉지 않은 성품에 명랑쾌활하고 바지런해서 고객을 만들기는 어렵지 않았죠. 나 아니면 내 새끼들 굶어 죽는다. 그런 오기를 마음에 품고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는 일생이 이어졌습니다. 아마도 시어머님이 계시니 가능했을 거예요. 비나게 하다못해 나무 이쑤시개 하나까지도 씻어서 사용하시면서 살림 다 해주셨으니까요. 이제는 쌀값이 비싼 세월도 아닌데 쌀을 흘리면 그거 하나라를 바가지에 주워 담으시던 어머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보험일로 돈을 많이 벌어들이기 시작하면서 제일 기뻤던 거는 일주일에 3번씩 도우미 선생님을 불러서 관절 안 좋으신 우리 어머님, 무릎 아파 걷는 것도 시원찮은 우리 어머님, 힘든 살림 안 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비싼 연골 주사 때 맞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효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람 사이에는 일방적인 거 없다는 거 아시죠? 제가 이렇게 할 때 우리 시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대해주셨을까 상상해주세요. 저 구기 때 만나느라 밤낮 없이 돌아다녀 저녁 10시에 들어가도 노인네가 아픈 무릎 절르기면서도 절대로 찬밥 안 먹이셨거든요. 밖에 밥 조미료 덩어리라 살로 안 긁은 아니라 한 푼이 스럽다시며 도시락 사주셨거든요. 그리고 남편 없는 과부자리 새끼들 아직 자르기 전엔 제게 어머니께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셨으니까요. 자, 이제는 성당 신부님께 죄를 고백하듯 중년에 제게 닥친 불륜 유혹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갱년기가 빨리 찾아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과 함께 혹시 자궁근종일까 의심이 되어 병원을 찾아더랬어요. 대학병원에 이제 접수시키고 의료진들 점심시간과 겹쳐 진료시간까지 많이 남아서 커피를 마시러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1층 커피숍에서 커피하고 빵을 먹는데 웬 멋진 초년 아저씨가 저를 유심히 바라보는 거예요. 여자 빵 먹는 거 처음 보나 생각하며 빵을 먹는데 지게 천천히 다가오더니 장난치듯이 이리저리 살피는 거예요. 이야, 어떤 토실토실 뽀얀 아줌마가 그렇게 빵을 콩알 집어먹는 것처럼 집어먹네더니 이게 누구야? 알뻔한 순이었구나. 세상에 사장님 때 귀한 아들 재영 오빠였습니다. 의사 가운에 색실로 표시된 글자를 보니 산부인과 닥터였어요. 27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세상에 온갖 예쁜 총소리들이 제 귓가에서 흔들리는 것 같더군요. 사실 남편하고 연애할 때도 그냥 푸근하고 든든한 느낌에 사귀고 결혼했지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오빠는 한국에 들어온 지 8년 됐고 이 대학병원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급하게 반가운 인사를 주고받고 그래서 산부인과 진료받으러 온 거야. 이야, 내 혼자는 설마 아니겠지? 웬 거예요? 산부인과 교수셋 중에 하필이면 오빠인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도저히 오빠에게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일부러 시간 내서 온 거고 오후부터 계속 잡힌 미팅 약속도 그렇고요. 또 한편으로는 의사하고 환자인데 뭐 어때? 오히려 더 잘 봐주겠지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진료 때문에 돌아가는 모습 보이면 아직도 그 시절 촌스러운 수준의 정이라고 생각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는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세련된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진료 때 초음파를 직접 오빠가 봐주었는데요. 봐주면서 예전에 그 나직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누가 너 보고 47살이래. 아이 너 정말 건강하다. 출산 3번 한 여자는커녕 야 20살 아저씨 같다. 다행히 자궁근종 같은 게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피곤할 때 흔히들 나타나는 염증이니까 염증약 며칠 처방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성은 월세도 아니고 전세도 아니고 단순히 아파트도 아니고 시가 100억은 나가는 고급 저택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체크는 자주 하도록 하고 하이 뻔순이 남편은 좋겠다. 이 지금도 낳자고 하면 내 이제 나와봐. 요즘 두툼이 낳는 게 유행이잖아.
말없던 오빠가 이렇게 길게 말하는 것도 아마 환자로 대해주는 거겠지만요. 옛날에 저를 그렇게도 밤에 잠 못 들게 하고 때로는 슬픈 울음에 빠지게 했던 사람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들으니 설레더군요. 저녁에 특별한 약속 없으면 저녁 먹자고 하는데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궁금해서 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모님은 미국으로 이민 가시고 저도 이래저래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자연히 연락이 끊어졌었는데 오빠를 보자마자 제일 먼저 물었던 건 사장님과 사모님 소식이었어요. 그냥 신앙고난 하시다가 두 분 앞서거니 뒤서거니 떠나신 게 9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좀 더 사셨어야 하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머리 검은 짐승 거두어봤자 헛것이라더니 딱 제가 그 꼴이에요.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그날 저녁 국에 가고 미팅도 취소하고 오빠와 사케와 스시를 먹는데 오만 감정이 다 들더군요. 네 생각한 적 없냐고. 아이 왜 생각 안 해. 와이프 된장찌개 한 수저 먹었는데 이게 국인지 뭔지 짜증날 때. 이 종이 된장찌개는 갈까 알아고 끝내줬는데 또 침대 시트가 꼬리꼬리 꼬질꼬질할 때 아이 종이는 시트를 눈부시게 만들었고 사각바로 쳐보 갈아 끼웠는데 뭘 그렇게 생각했을지. 그러는 거예요.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작 시트가 꼬깃꼬깃할 때나 제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사방에 꽃이 피어날 때, 장마 때, 눈이 푸짐하게 올 때 아주 가끔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오빠는 사별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연애하다가 헤어진 그 언니랑 미국에서 재회해서 결혼했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나는 한국에서 때로는 네 생각하며 살았는데 너는 그 언니와 미국에서 기어이 재회해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시기다이가 심쓰디다이가 질투라이가 묘한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여자였다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한때 제가 질투했던 여자니까요. 그러나 그러면 뭐예요?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인데요. 미국이야 워낙에 교통사고가 흔한 나라인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여자가 교통사고가 나서 떠나다네요. 그것도 31살에요. 재혼 안 하고 혼자 산다는데 그럼 한평생 수절하며 살아왔다는 거잖아요. 저도 사별한 걸 알더니 오빠가 갑자기 허둥대는데 보기에 그닥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빠와 그렇게 시시로 만나며 저녁 먹고 나중에는 영화도 보고 친구처럼 어울렸어요. 하루는 막내 운동화를 사주어야 할 일이 있어서 회사 앞으로 불렀는데 오빠하고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아들 새 사진을 모두 보여준 적이 있는데 있는 그대로 엄청난 부러움을 표시하더라고요. 자기는 자식 없이 그것도 아내 없이 혼자 살아온 세월이 너무 억울하다고요. 미국은 한국처럼 핏줄에 대한 애착이 심한 나라가 아니라서 입양도 많이 하는데 한국 핏줄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는 자식 없는 게 그렇게 속이 상하지 않았는데 한국에 나와 보니 꼭 자지만 빈춘이 같은 것 같고 어디 하나 모자른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더래요. 그래서 말인데 좋은 여자 있으면 소개해주라. 나이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너처럼 착하고 예쁘고 또 건강한 여자, 자신 닿아줄 만한 사람. 어쨌든 그날 제 막내를 본 오빠의 표정은 경탄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아들 하나만 있다면, 물건이라 살 수만 있다면 재산 다 주고라도 바꾸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소리 하는데 참 안타깝고 동시에 먼저 떠난 제 남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똑같이 가난했던 남편 고향 친구가요. 고향에서 해먹던 막국수를 주 메뉴로 하고 곁두리로 육전 녹점 내놓은 식당에 테이블 8개 놓고 시작했답니다. 그게 대박이 나서 4년 만에 서울 외곽에 건물 사서 이전했다며 거기 개업하는데 다녀온 날의 일이에요. 얼큰하게 취해 양말을 내던지면서요. 그럼 뭐해? 새끼가 없는 걸 돈 모으면 뭐해? 재산 물려줄 새끼 하나 없는 걸 나 봐. 나는 돈 없어도 범의 잠자리 같은 아들만 둘이잖아. 그게 모자라다고 지금 뱃속에 저렇게 또 한 놈 들어있잖아. 남자들에게 아마도 자식이란 의미가 여자보다 큰가 봅니다. 어쨌든 그날 오빠는 제 막내에게 그지없이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때때로 막내를 데리고 나오라고 해서 셋이 같이 만나 밥 먹고 야외 공원도 가고 자전거도 타러 가고는 했습니다. 제 막내 또한 아빠의 정 모르고 자라서인지 게임기 사주고 비싼 운동화 보드를 사주는 우리 번쩍한 자가용 끌고 다니는 의사 아저씨가 좋은 보양이었어요. 막내를 보여준 즈음에 오빠하고 모텔을 갔어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안 갔겠죠. 아들 셋이 버젓이 버티고 있고 시어머님 돌아가신 지 6개월밖에 안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직은 여자로 한참 나이, 남편 없이 살아온 게 10여 년. 네, 그렇게 되더군요. 그날 오빠가 제 귓가에 반복해서 한 말은 하나였어요. 아들 하나만 낳아달라고요. 결혼하자. 내가 애들 셋 다 키워줄게. 이 대신에 아들 하나만 낳아줘. 왜 그렇게나 불쌍하던지요. 그 나이 먹도록 아내가 없이 20년 살아오고 자식도 없이 혼자 살아온 거잖아요. 아마 다른 남자였으면 그런 매 귀에 와닿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채영 오빠니까 귀에 와닿더라고요. 그렇지만 귀에 와닿았다고 해서 그렇게 해줘야겠다 생각이 든 거는 아니었습니다. 아들 셋이 어떻게 생각할지, 뭐라고 할지, 제게는 그게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여자는 이렇습니다. 자식이 우선이에요. 자꾸 대답을 안 하고 지 일을 끌어대는 저를 잡으려고 하는지 작은 아이 신장이식 수술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도와주더군요. 신장이식하는 과정에서 작은 아이 마음까지 얻은 오빠는 이제는 거의 저와 재혼하는 걸 공공연하게 지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나이야 워낙에 손해를 빚지는 애가 아니고 또 내년에 예일대로 편입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미국에서 자리 잡을 생각을 하고 있는 애여서 엄마가 재혼을 한다면 동생들만 자기 책임이라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더군요. 오히려 아이들이 반대를 했다면 제가 더 오빠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을까요? 아이들이 찬성하는 쪽으로 나오자 저는 자꾸 더 망설여지는 거예요. 오빠는 재혼을 하게 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세를 주고 병원 근처 아파트를 얻을 생각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토요일에 점장님과 저만 사무실에 나와 미팅할 일이 있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오빠가 시간에 맞추어 데리러 왔었고요. 월요일 아침에 팀 미팅이 끝나고 점장님이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아잉 자기, 정희씨, 김재형씨하고 어떻게 되는 사이인데 그렇게 다정해? 뭐 불륜 그런 거야? 에잉 설마. 말투가 우선 저렇게 비릿한 것부터 기분이 나빴고요. 아무리 부하 직원이지만 할 농담이 있고 안 할 농담이 있는데 확 집어더군요. 물론 제가 점장님 몰래 불륜 커플들을 쫓아다니며 계약을 성사시켜서 자격지심이 있어서였는지도 모르겠네요. 점장님, 저를 어떻게 보고 그러세요? 결혼할 사람이에요. 헐, 가만히 있어봐. 헐, 뭐래? 결혼이요. 왜요? 저는 대학병원 과장하고 재혼하면 안 되나요? 잠깐만, 내가 미국 동료랑 메신저 좀 해보고. 헐.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재현이 오빠 와이프가 버젓이 살아있었던 거였죠. 이수민 점장님 미국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실 때 재영 오빠 아내 보험 처리를 해준 게 점장님이셨답니다. 당시 교통사고로 인해서 척추를 다쳤고 그로 인해서 한쪽이 편마비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한쪽 팔하고 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인데 거동도 못하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생활이 안 되니 당연히 간병인도 필요하고 치료비가 매달 150만 원은 나오고요. 당시 오빠의 아내는 내과 의사였는데 직업 때문에도 보험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17억을 수령받은 사람이라 기억이 오래 남는 고객이라면서 몰랐냐고 묻는 거예요. 이야, 대학병원 과장도 막 풀려나고 싶어서 여자를 죽이고 그러는구나. 뭐 바람핀 와이프에 대한 보복인가? 그게 벌써 10년도 더 전인데 설마. 혼자 중얼중얼 난리도 아니더군요. 더 기억에 남는 것은 혼자 당한 사고가 아니라 그의 부인은 내연남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였대요.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기억이 오래 남는 고객이었어.
작년에 한국 들어오기 전에도 국외관리 차원에서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야. 한국 들어와서 언제 밥 한번 먹자고도 연락했었고, 미국 대통령한테 확인하니까 그분 아직도 멀쩡히 같이 사신다던데, 결혼한다고? 어떻게? 아내가 둘이 가능한가? 언제부터 법이 바뀌었대, 한국에? 오빠가 필요하다는 물품이나 반찬 같은 거 몇 번 택배로 오빠 집으로 보낸 적이 있어서 저는 주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확인이 필요했어요. 이틀 정도 고민하다가 수요일날 그쪽 동네 미팅 갈 일이 있어서 찾아갔습니다. 차를 몰고 올라가는 언덕이 역시 부자 동네답더군요. 전직 대통령 집이 있는 동네라 그런지 경비도 삼엄했고요. 배를 눌렀더니 도우미님인지 간병인인지 모르겠지만 얌전한 목소리의 아주머님이 인터폰을 받으시더군요. 실례합니다. 여기 집주인이 김재영 과장님이시죠? 김재영 과장님 부인 계시면 이렇게 전해주세요. 예전에 김재영 과장님 부모님 집에서 일하던 이총이라고요. 기억하신다면 만나 뵙고 싶다고요. 미국에서 보험 설계하시던 이수민 총장님 소개로 왔다고도 전해주세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저는 들어갔습니다. 정원부터 건물을 보니 대지가 100평은 죽이 되어 보이더군요. 미국에서 얼마나 벌었는지 모르지만 17억 가지고는 못 살 집으로 보였습니다. 제외한 천내 병원에서 제 자궁은 100억 가치의 주택으로 봐도 된다는 오빠의 말이 생각날 정도였으니까요. 그때 왜 그 말이 생각났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랬어요. 실내로 들어가고 안내대로 눈이 부시게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2층으로 올라가니 역시 수십 년 전에 때로는 저를 슬프게 했던 그 언니가 맞았어요.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회색채 빛으로 가라앉은 것 같은 모습은 그냥 공룡시대의 화수같이 보이더군요. 언니, 오랜만에 봬요. 저 기억하시겠어요? 정희씨, 이리 와봐. 여전하네 웃는 게. 정희씨는 웃으면 햇살 같았지. 저도 다 이야기했고 언니도 다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언니는 덤덤하더군요. 화도 안 냈어요.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 자식을 못 낳아준 것만도 모자라 바람피다가 사고가 난걸. 그 사람 불쌍해. 불쌍한 인생 살았지. 여자 하나 채못 만난 죄로. 그 꼴을 받은 사람이야. 그뿐인가? 그 후로 여자 구실도 못 해줬잖아. 내가 몸이 이런데 뭘 어떻게 해주겠어? 나는 할 말이 없어. 지금 나랑 이혼하고 정희씨랑 결혼하면 차라리 나는 홀가분할 것 같아. 나도 침 좀 퍼자. 나도 침 좀 퍼자라는 말 끝에 울더군요. 속아서 했건 어쨌건 저는 제가 그렇게도 경멸했던 불륜을 저지른 겁니다. 계약을 성사시켜보겠다면서 비위 상하는 호텔 입구에 죽치고 서이던 날들이 머릿속을 스치더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호텔 입구에서 핸드폰 찍어대면서 아유 토악질러와 미친 것들 중얼거리던 제 모습이요. 불륜이야 속아서 있지 않냐고요. 맞아요. 그러나 오빠의 아내에게 저는 불륜녀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잖아요. 불륜은 어떻게 지정해야 할까요? 비에 입은 배우자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그게 불륜 아닐까요? 배우자가 바람나면 그 스트레스는 교통사고 난 외상의 10배라고 어느 시사 프로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옛말에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이란 말이 있죠? 제가 남의 아내 눈에서 눈물을 나게 한 거죠. 이유가 어쨌건요. 비록 피해 입은 아내가 저주길 불륜을 저지른 과거가 있었다 해도 현재 제가 그의 아내 눈에 눈물 나게 한 건 기정사실이고요. 그날 그 집을 나오면서 오빠에게 카톡을 했습니다. 저녁에 만나자고요. 여러분, 그날이요. 제가 저녁 회의가 있어서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을 늦게 갔거든요. 카톡으로 양해를 구했고요. 오빠에게 온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상관하지 마. 나 동행 있으니까 편하게 하다가 와. 저녁 나부터 먹는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한번 비틀어지면 그리고 여자 잘못 만나면 영영 헤어나올 수 없이 비틀어지는가 봅니다. 제가 아는 오빠는 결국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오빠 아내는 그러니까 굉장히 남자를 밝히는 여자였나봐요. 한국에서도 오빠랑 사귀면서 다른 남자랑 잠자리를 가진 걸 들켜서 헤어졌다네요. 그러다가 미국 유학 중에 만난 거예요. 여러분, 1990년대 후반 당시 한인타운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 많았잖아요.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가끔 나오곤 했는데 방탕하다고요. 오렌지족들, 미국 유학간 학생들, 어학연수간 학생들, 거기 3세대들 일부들이 말썽 일으키고요. 이 언니도 그 부류에 속해 있었나 보더라고요. 낮에는 공부 잘하고 저녁에는 술 먹고 방탕하고요. 이 언니가 결혼해서도 바람을 줄기차게 폈다네요. 그러니까 오젠이를 당한 거죠, 오빠가. 그 여리고 심성고운 사람이 그 상처가 어땠을까요? 남들 다 자식들 낳고 사는데 남들이 다그친 자식 하나 없이 바람피다 새고 나서 일평생 누워있는 여자와 잠자리 못하고 한평생 살아야 했던 오빠. 그 한이 이 사람이 이렇게 비뚤어지게 했을까요? 저를 속일 만큼요. 그런데 오빠의 그 상처는 가장 무서운 방식으로도 드러나더군요. 그날 식사 자리에요. 한정식 집이었는데요. 제가 9시쯤 갔더니 우리 집 막내가 테이블을 앞에 두고 옆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여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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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왜 이래? 얘가 왜 이래?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돼서는 독한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미친 인간이 글쎄 집에서 가져온 압생트를 애에게 3잔이나 마시게 한 겁니다. 여러분, 압생트가 몇 도인 줄 아시나요? 알코올도수 45에서 70까지 가는 술 중에서도 가장 독한 술이거든요. 이 오빠가 가지고 있는 제 아들들에 대한 시기심이 이 정도였던 거죠. 저는 그날 119를 불러 아이와 응급실을 간 곳으로 이 사람과의 모든 인연을 다 정리했습니다. 하늘에 감사하면서요. 저는 이 사연을 다 듣고 나서 병원 게시판에 투서를 할 생각입니다. 증거 자료는 차고 넘치니까요. 적어도 압생트를 13살 소년에게 먹인 사람은 의사 자격이 없으니까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